한겨울 추위가 이제 많이 좀 꺾인 것 같습니다. 뭐 신도시 특별법도 발표되고 또 고향에서도 덕양구의 분구 소식도 좀 들려오고요. 이렇게 좀 새로운 소식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오늘도 고향신문 뉴스체크와 함께 하나하나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최근에 신도시 특별법 정부가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방향을 제시해서 관심이 높았는데 네. 고양시 반응이 어떤지 이번 네. 주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고양시에서는 이 정확한 명칭으로는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인데 그냥 예.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우리가 이제 편하게 호칭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일산 신도시 그다음에 화정지구, 능곡지구가 국토부에서 지정한 그런 적용 지역으로 발표가 됐잖아요. 네, 고양시는 세 군데가 포함된 거죠. 근데 국토부는 이렇게 적용 지역을 발표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고양시가 내년 말까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특별 정비 구역을 지정을 하게 되거든요. 네. 요게 중요한 거예요. 일산 신도시라 하더라도 그렇죠. 고양시가 지정한 그 특별 정비 구역 내에 들어가야지 네, 우리는 여기를 먼저 하겠다. 가야지 그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자, 근데 문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있어요. 첫 번째, 기준 마련이 과연 쉬울까?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단지 간에 어떤 반목이나 갈등이 없이 누구나 동의할 만한 기준을 정하는 게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과제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기반 시설을 이제 이렇게 늘려야 되는 이 부담을 지금 이 법의 그 규정으로 보면은 지자체가 떠안아야 된다. 예. 자, 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도로나 상하수도, 공원, 녹지, 학교. 자, 용적률이 올라가면은 조정해야 될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용적률을 높이면은 언뜻 보면 사업성이 향상될 것 같지만 예. 지금 우리 현실에서 이런 기반시설 비용까지 계산하면 오히려 사업성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예,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50층까지 아파트 올려라 라고 네. 특별법에서 어떤 혜택을 줬는데 근데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하되 인프라를 만들어야 돼 대신 라고 사업적으로 어떤 압박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지자체 입장에서는. 네네. 그랬을 때는 사업성이 다시 평탄화되는, 네네.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주 대책입니다. 자, 이번 특별법에 보면 아까 그 기반 시설도 마찬가지고 이주 대책도 근본적으로는 지자체가 알아서 해법을 마련해야 되는데, 자, 이게 과연 또 어떤 방법이 나올 수 있을지 각 지자체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조금 성급히 불쑥해 발표를 한 느낌이 아닌가,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 과제를 빨리빨리 해결해 나가는 것이 네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 그 네. 당사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보니까 이번 특별법의 핵심을 보니 재건축도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통합 재건축, 그 다음에 개별 재건축. 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번 특별법이 통합 재건축에만 적용이 된다. 이게 핵심이더라고요. 지금까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해온 단지에서는 환영한다. 예. 하지만 개별 단지로 재건축을 추진해온 곳에서는 이거 우리는 불리한 거 아니야 하고 냉담한 반응을 보인다. 강선 몇 단지, 뭐 백석 몇 단지, 요 하나의 단지로만 재건축을 추진하는 게 이제 단독이고, 예, 개별. 그렇죠. 여러 단지들을 이렇게 하나의 블록으로 만들어서 같이 추진하는 게 통합이거든요. 큰 단지가 한꺼번에 돼야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개별 단지로 추진하는 곳에서는 지금 이런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거 단독으로 추진해도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데 예. 통합으로 하라는 거는 그 대지 지분 또 분담금 이거를 전혀 다른 단지랑 협상해라. 야, 이거 어느 세월에 이거 하라고. 이거는 되게 비현실적인 법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렇죠. 분들도 있어요. 반면에 통합으로 추진해온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우리는 어차피 기반시설 확충 또는 기부 체납 이런 거를 고려해 볼 때 통합으로 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우리는 일찍부터 판단을 했다. 예. 그거 안 하고 어떻게 재개발을 하느냐. 정부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 라고 이제 반문하는 거죠. 우리는 그 방향으로 공공성을 확보하는 재건축, 우리는 이렇게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환영하고 거기에 맞는 우리의 어떤 추진 전략을 계속 펴나가겠다. 지금 이런 반응입니다. 저희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습니다. 네. 리모델링 추진하는 단지도 지금 있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국토부도 은근히 간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뭐냐면은 이번 특별법 혜택이 전반적으로 재건축 쪽에 유리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게 좀 눈에 띄입니다. 리모델링에 적용되는 부분은 세대수 증가 범위를 15% 이상으로 하겠다. 딱 요거 한 문장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야 이거 재건축에만 초점 맞추고 리모델링 준비해온 데는 이거 역차별 당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일산에 두 개 단지가 지금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고 시공사까지 선정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문천 16단지, 강선 14단지인데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시공사까지 선정했으니까 이미 뭐 허들을 여러 개 넘고 중간 이상 추진이 됐다라고 봐도 되는데 이번 특별법 발표로 인해서 그 단지 내에서 벌써 아니 이거 뭐야 우리도 이거 리모델링 여기서 좀 중단하고 재건축으로 선회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여론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보이고 있다. 시공사까지 선정해버린 이 마당에 이걸 되돌릴 수 있느냐 이것도 따져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요거 우리가 이런 거 잘 사실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분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전문가분의 개인 의견일 수도 있지만 그분은 리모델링이 요 정도로 진도 나갔으면 그 미련 두지 말고 그대로 밀어붙이고 추진하는 게 낫다. 이렇게 좀 진단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으로 가면 어쨌든 사업 기간이 짧다.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이 높고 기반 시설 확충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지 않느냐. 우리 단지 내에서 리모델링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되신 분들은 리모델링으로 계속 추진해라라고 요구는 그렇게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고양시는 3기구가 있잖아요. 덕양구, 일산 동구, 일산 서구. 덕양구가 지금 사이즈가 너무 크다. 두 개 구로 분구하자라는 논란이 한번 일었다가 좀 잠잠해졌는데 자 요거를 고양시가 재시동을 걸었습니다. 사실은 예전에 이재준 시장 때 약 3년 전에 분구 준비 추진을 했죠. 근데 그때 어떤 주민 여론 형성이 제대로 안 되면서 불만들이 각 동에서 막 튀어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뭐 어떤 주민 여론 수렴하는 그런 공청회 자리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쑥 들어가면서 지방선거까지 왔고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끝나고 이동환 시장 취임 6개월 만에 다시 이거 분구 추진하겠다라고 지금 시작이 된 거예요. 구청장 뽑지 않는 그런 이제 행정구 중에서는 덕양구가 전국에서 제일 크대요. 1등입니까? 인구가. 그렇다면은 창릉 신도시까지 만약 들어오면 한 60만 되거든요. 중소도시도 30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뽑는 도시도. 근데 여기가 60만이 그냥 시장이 임명하는 구청장이 하기에는 너무나 버겁다라는 시각은 당연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양시가 어떻게 분구를 추진하느냐 하면은 덕양구에는 동별로 순회 간담회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시작을 했고요. 지난주부터. 그래서 3월 22일까지 계속 간담회를 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어 하는 주민들은 여기 간담회를 한번 들어보고 입장이 어떤지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궁금한데 이거 설명회를 한다 그러면은 대충 분구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시가 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건가요? 2년 전에 만든 그 안 그대로 가지고 하는 거고요. 지도를 보시면은 사실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구분되어 있지만은 덕양 북구 남구 이게 가칭이에요. 삼송동이랑 흥도동 요렇게가 지금 남구로 빠져 있고 성사 화정동은 북구로 가 있고 행신동은 이제 북구 남구 이렇게 약간 갈라지게 이렇게 지금 표시되어 있는데 주민 설명을 통해서 각 구의 명칭까지도 정한다고 하니까 또 어떤 내용으로 정말 주민 설명회를 하는지 저희가 직접 한번 들어보고 기사도 쓰고 영상으로도 한번 제작해 볼 생각이니까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저희 영상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초 뉴스에서 저희가 고양시가 꼭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로 고양시 폐기물 처리 시설, 쉽게 말하면 쓰레기 소각장이죠. 요 문제 올해는 좀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라고 저희가 질문을 던진 적이 있죠. 결과가 조금 잘 안 나왔네요. 이 5가지 후보지 중에 어디를 할지 선정을 해보려고 했는데 신청 부지 경계 300m 이내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80%가 됐다라고 판단을 해서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 80%가 안 됐더라. 그러니까 서류심사에서 자격 미달 탈락. 요거 그럼 앞으로 고양시는 어떤 방법을 또 취할 거로 예상을 하시나요? 요게 이제 딜레마예요.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소각장이 빨리 지어져야 되는 것은 맞는데 소각장을 지을 때 반발도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 이거는 고양시가 지금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왜 굳이 우리 동네에 와야 하느냐 이 부분이 설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게 정말 큰 난제예요. 네, 그래서
이거야말로 정말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솔로몬이까지 와야 됩니까? 네, 너무 막연한가요? 예. 네. 그러니까 다 같이 고민을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고양시가 시청 이전을 위한 네. 어떤 주민 홍보, 네. 주민 간담회 이런 형태의 행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번번이 무산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통장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무산됐습니다. 통장 간담회 어떤 성격이냐? 고양시 44개 동이 있고 예. 거기에 있는 통장님들 다 모셔오면 한 1000여 명이 됩니다. 생각보다 1000명이요? 네, 생각보다 상당히 큰 규모고 마을마다 어떤 지역 여론을 좀 이렇게 주도하는 그런 분들이다라고 봐도 되거든요. 통장 간담회 자리에서 이동환 시장이 직접 참석을 해서 예. 여러 가지 고양시의 의제들을 설명하겠다. 그 중에는 당연히 시청 이전도 이제 주제로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죠. 지난번처럼 이렇게 이제 원천 봉쇄를 좀 했습니다. 이동환 시장 진입 못하게 하고 설명회 자체를 봉쇄를 하니까 결국 이것이 무산이 됐고, 예. 또 그 과정에서 주민 한 명이 좀 쓰러져서 앰뷸런스가 출동하는 이런 위험한 상황도 좀 연출되기도 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맨 처음에 그 원당 재건축 조합장, 그 다음에 또 고양 시정 포럼을 그 앞세운 또 설명회, 또 이번에 고양시 통장단 설명회, 자, 이 모든 시도들이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이렇게 막혔거든요. 예. 자, 반대 측의 입장은 이겁니다. 시청 이전이라는 게 아무런 근거 없이 시장이 일방적으로 선언을 한 것 뿐인데, 마치 이것이 합의에 의해서 결론이 난 것인 양 시정 홍보를 하는 거는 이건 기만이다. 그래서 시민과 소통했다는 명분 쌓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행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그 반대 측의 입장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약간 효과적인 측면도 있고 역효과도 있고 이게 공존하는 것 같아요. 효과적인 측면은 고양시 전 지역에서 온 1000여 명의 통장들이 예. 왔다가 이렇게 덕양 주민들이 아주 강하게 반발하는 장면을 보고 돌아갔잖아요. 예. 그러면서 야, 이게 정말 좀 심각한 문제구나. 이분들이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각인시켜준 이런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렇겠네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아니 시장이 어쨌든 직접 말을 하는 거를 왜 가로막는 거지? 라는 이런 반발도 또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여론에 효과적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역효과로 작용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이렇게 뭐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까지 분석해 보셨는데, 자, 이번에 이동환 시장이 네. 통장 간담회 무산됐잖아요. 네네네. 그 아쉬움을 달래는 행사를 식사동에서 좀 가볍게 가졌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고양시 보도자료를 보면은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주말에도 쉬지 않고 시장님이 달려갔다. 그래서 그 식사동 통장들이 주최한 그런 주민 간담회 자리 한 30여 분이 모이셨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자리에 가서 주민들의 질문을 받고 시청의 백석 이전, 또 원당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나,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이 있는 고양선 식사 연장,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답변을 했다라는 보도자료를 고양시가 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을 좀 이렇게 자세히 뜯어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이동환 시장의 멘트를 인용한 보도자료에서 그 문장인데, 시민들의 공약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시청 이전 등 오직 시와 시민의 이익을 위한 행정을 펼쳐 더 강한 고양시를 만들겠다라고 예. 이동환 시장이 이제 그 간담회 자리에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 시민들의 공약, 이런 애매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동환 시장의 선거 공약에는 경제자유구역은 분명히 들어가 있지만 시청 이전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시청 재검토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거를 재차 여러 번 이제 물어봤었잖아요. 근데 본인도 그 대답을 그렇게 이전하지 않는다라고 계속 말했고, 네네. 그랬는데 시청 이전이 어느새 공약으로 바뀌어 있네요. 그러니까 표현도 애매하게 시민들의 공약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청 이전. 자, 이런 표현이 보도자료에 이렇게 슬쩍슬쩍 들어가고 이러는 게 저는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그거는 이제 거짓 보도라고 할 수 있는데, 조그만 것까지 하나하나 문제를 삼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요즘에 좀 그런 문제적인 보도자료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사 이전에 대해서 이제 시의회의 다수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이게 상당히 이제 관심이 초점이 됐는데, 시의회는 지금 이전 찬성, 이전 반대, 어느 쪽이 더 우세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어느 쪽이 더 우세한지가 왜 중요하냐면은 시의회가 심의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의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은 찬성, 민주당은 반대라고 우리가
이제 초기 설정을 해놓고. 아, 그렇죠. 여기에서 변수가 뭐예요? 각각. 이제 이탈표를 확인하면 되는데, 이탈표가 민주당이 맞느냐, 국민의힘이 맞냐, 이렇게 확인해 봤는데, 국민의힘이 조금 더 많다. 다시 말해서, 백석동 이전이 시의회를 통과하기 어렵다. 이런 결론이 지금 예상이 됩니다. 국민의힘의 이탈표는 뭐 어디서 감지되고 또 민주당의 이탈표는 어디서 감지되는지 좀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국민의힘 이탈표가 감지되는 거, 네. 이건 너무 쉬워요. 4분 정도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실명을 거론하면은, 김영식 의장, 그 다음에 김민숙, 박현우, 안중돈 시의원이 여기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4명은 확실히 반대다. 자, 민주당 이탈표가 네. 4명까지는 안 나올 것 같다라는 예측이 가능한데, 저희가 이제 민주당 이탈표의 변수가 됐던 게 홍정민 의원의 SNS 발언이었잖아요. 홍정민 의원과 가장 측근인 시의원은 몇 명이냐 확인해 봤더니 2분입니다. 이 2분은 확실히 홍정민 의원 뜻에 동의하고 있다. 민주당 쪽 이탈표가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추가적인 변수가 있느냐? 지금 요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렇죠. 국민의힘은 추가적으로 한두 명은 더 나올 것 같아요. 일산 동구 쪽의 한 분의 시의원은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라고 저희한테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말씀으로는 이동환 시장에 대한 반감이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꽤 높다. 이렇게 전하고 있고요. 상임위별로 한번 보면은 예. 그 시청 주소지 변경안 요거는 기획행정이 소관이고, 예.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요거는 건교위거든요. 예. 자, 그럼 상임위별로 이제 그 찬반은 대충 어떻게 예측이 될까요? 네, 지금 기획행정위에는 4대4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4대4 동수가 나온다면은 안건은 부결입니다. 네. 부결이기 때문에 상임위마저 통과하기 어렵다. 이렇게 예측되고, 건설교통위는 4대4가 나올 수도 있는데 5대3까지 이전 반대 의원들이 더 많다. 한 표가 더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더욱더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다.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지금 이제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네. 시의원들의 의견이 몇 달 뒤에 어떻게 바뀔지 사실은 알 수 없어요. 그 사이에 또 어떤 네. 변수가 생길지.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좀 확인해 드린 거고, 지금으로서는 의원들의 입장이 이렇게 갈리고 있는데, 백석 이전을 반대하는 분들이 조금 더 많아서 네. 시의회 의결 심의를 통과하기는 아직까지는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고양 양재 그 대신도 고속도로 저희가 전해드린 이야기, 이번 주에는 홍정민 국회의원에게 좀 더 이제 구체적인 거 이제 인터뷰 기사가 좀 실렸습니다. 제일 처음 확인해 준 사람이 홍정민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뉴스가 나왔던 이유는 홍정민 의원이 그 내용을 받아서 외부에 알렸기 때문이죠.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래서 홍정민 의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가장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요거 좀 더 끌고 와서 예. 자유로 쪽으로 예. 일산 방향으로 좀 더 이렇게 땡겨올 수 없느냐. 예, 그러니까 대심도의 출구를 더 땡겨오자, 더 빨리 지하로 들어가고 싶다. 그렇죠. 이제 이런 욕구인데, 이 욕구에 대해서는 답변이 확실합니다. 이 시종점을 늘린다면은 별도의 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게 답변이에요, 사실은. 이번 사업에 얹힐 수는 없다, 오버갈 수는 없다.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대신에 별도의 사업으로 추가적으로 사업 제한이 진행된다. 그 다음에 사업성이 나온다라면은 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좀 약간의 먼 미래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 뭐 일단 테크노밸리라 CJ 라이브시티 때문에 교통량이 좀 더 늘어나서. 네, 거기다가 이제 뭐 택지 개발도 되잖아요, 장항에. 그랬을 때 좀 막힌다면은 그때는 좀 추진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현실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사업과는 별개로 추진해야 된다. 자, 반대쪽에서는 정부 사업으로 경부고속도로를 양재에서 동탄까지 또 지하화로 추진하고 있는 거, 요거랑 지금 고양 양재 대신도 고속도로가 또 직결되는 문제, 그거는 또 어떻게 예측돼요? 여기랑 연결됐을 경우에 일산이 경부선의 종점이 될 것이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고양시에서 시작해가지고 부산까지 한 번에 쭉 가는 게 가능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랑 서울시민들 그쪽이 오히려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쪽에서 나와가지고 서울시 도로랑 연결이 돼야지 왜 일산이랑 연결하느냐. 그러니까 일산의 발행과는 약간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결론이 사실은 안 나고 있어요. 홍정민 의원도 요거는 잘 모르겠다. 아직까지는
결론이 나지 않아서 설명할 수 없는 점 양해 바란다. 자, 근데 남은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 네. 물어봤더니 GS가 이제 사업자로 선정이 되는 시점이 내년 8월이다. 내년 8월에 선정이 되면은 곧바로 실시 설계가 가능하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설계가 끝나면은 곧바로 삽을 뜰 수 있다. 그때가 2026년, 늦어도 2027년은 되지 않겠느냐. 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행정 절차는 계획대로 착착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 혹시라도 우려를 한다면은 금융 비용 증가가 예.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거 예. 무슨 얘기예요? 혹시 GS건설이 공사 착공 시기를 상황이 맞지 않으면은 조금 늦출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것 말고는 행정적으로는 뭐 8분 능선을 넘었으니까 네. 행정적인 거는 문제가 없다. 단지 이제 외부 요인 요것만 좀 잘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다른 교통 인프라들과는 달리 계획했던 대로 제 시간에 좀 착공되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네요. 자, 동물과 자연과 네. 강과 바다를 사랑하시는 강과 산과 바다를 사랑하시는 유경준 기자님께서 네. 굉장히 특별한 토론회를 취재하셨는데 네. 캣맘 이슈예요. 캣맘 아시는 것처럼 길고양이들에게 정기적으로 밥을 주며 돌보시는 분들. 예. 자, 이분들은 우선 선한 의도로 예. 또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전문가들이 볼 때는 그 행위가 생태계 전체의 어떤 균형을 좀 이렇게 무너뜨리는 악영향이 있다. 그러니까 요거를 제대로 알고 그 먹이 주는 행위를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다. 자, 그 악영향이 뭡니까? 새를 포함한 여러 가지 도시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야생 동물들을 사냥하는 비율이 아주 높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도시에는 고양이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야생 생물들이 인간과 더불어서 같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예. 근데 고양이 한 종이 과도하게 개체수가 많아서 예. 새 또는 뭐 청설모 또는 뭐 아주 희귀한 천연기념물 이런 그 동물들이 사살되는 경우가 많다. 고양이의 습격으로 희생된다. 사냥으로 희생된다.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 고양이들의 개체수를 지금보다 좀 더 낮춰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먹이 주는 행위를 좀 자제하도록 좀 홍보도 하고 인식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유튜버 새 덕후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새를 아주 사랑하는 유튜버인데 그러니까 유튜버의 이름이 새 덕후예요? 그렇죠. 채널 이름이 새 덕후예요. 예. 분명은 있어요. 근데 예. 이제 그분이 요거를 맨 처음에 이야기를 이렇게 쏘아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게 온라인상에서 엄청 화제가 되고 논란이 되고. 그러니까 그분 영상을 보니까 고양이가 사냥하는 영상이 굉장히 많이 이제 편집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많은 새들을 잡아먹는구나라는 네, 걸 네. 볼 수 있었는데 네. 그게 그러니까 고양이 개체수가 많은 이유는 캣맘들이 일조를 했다. 네, 이렇게 그렇죠. 보고 있는 거군요.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동안 사실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라서 함부로 이야기를 못했던 전문가 분들이 예. 나도 그 견해에 동조한다 라는 이제 조심스러운 그런 논쟁을 서울환경연합의 그런 줌 토론회를 통해서 이렇게 전개를 한 것이거든요. 저희 고양신문 기사도 한번 보시고 고양환경연합의 그 유튜브 그 줌 토론회 한 게 한 2시간 30분짜리 영상이 풀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선입견을 좀 우리가 내려놓고 한번 그거를 보시면 고양이를 사랑하는 분들 또는 새를 사랑하시는 분들 또는 뭐 둘 다 별 관심이 없는 분들도 상당히 흥미로운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토론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캣맘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고양이를 사랑해주고 네. 아껴주는 게 뭐가 문제야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아껴주는 행위로 인해서 또 다른 동물들이 희생당하고 있다. 네네.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한 번씩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토론회인 것 같습니다.